일론 머스크는 AI를 인류 문명급 위험이라고 수년간 반복해서 경고해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자리 몇 개 사라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산업 구조 전체가 뒤집히고 국가 간 경쟁력 순위가 완전히 재편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AI를 그냥 생산성 높이는 도구 정도로 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걸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리스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AI 충격이 현실이 되면 지금의 국가 순위는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은 공포 조장이 아니라 구조적 생존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AI 종말론이라고 하면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는 영화 같은 장면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통제 불가능한 자동화 가속이에요. 인간이 내리던 의사결정 영역을 AI가 대체하는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금융 시스템, 물류 네트워크, 심지어 무기 제어와 국가 인프라까지 AI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기술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통제하는 능력의 실패예요. 과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확산되던 속도보다 AI의 확산 곡선은 훨씬 가파릅니다.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일부 기술 리더들은 AI를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보는 걸까요? 대규모 AI 모델들은 이제 인간의 판단을 우회하는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여기에 자율 최적화 능력까지 결합되면 예측 불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만약 무기 시스템, 사이버 공격, 금융 자동화가 하나로 연결된다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기술은 항상 선하게만 쓰이진 않았어요. 원자력도 인터넷도 유전자 편집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일부 리더들은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을 요구해왔던 겁니다. 이건 기술 발전을 막자는 게 아니라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하자는 경고였던 거예요. 머스크가 특히 강조한 부분은 AI의 자기 개선 능력입니다. 인간이 설계한 목표를 AI가 스스로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 AI는 윤리나 도덕 같은 인간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효율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 혼잡을 줄이라는 명령을 받은 AI가 차량 수를 줄이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건 극단적인 예시지만 AI의 목표 설정과 제약 조건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AI 충격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산업부터 무너질까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곳은 반복적인 지식노동 직군입니다. 번역, 코딩, 리서치, 데이터 분석 같은 영역은 이미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중간 관리층의 의사결정조차 AI가 대신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광고 기획, 마케팅 전략까지 AI가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 기존 산업 구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비용 구조가 붕괴되면 기업 조직도 함께 재편됩니다. 인력이 줄고 팀 구조가 바뀌고 결국 산업 전체의 생태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일자리 감소 문제가 아니라 산업 자체의 졸림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국가 경쟁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AI 인프라를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라의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겁니다. 데이터, 전력, 반도체, 네트워크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소프트웨어만 잘한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연산 자원을 확보하는 능력이 새로운 군사력과 비슷한 수준의 전략 자산이 됐죠. AI는 이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 경쟁입니다. 기술 격차가 곧 경제 격차로 그리고 국가 안보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준비되지 않은 나라는 빠르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소국가나 개발도상국은 AI 시대에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력 부족으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전력도 부족하고 첨단 반도체를 자체 생산할 기술력도 없거든요. 결국 AI 선진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형태의 기술 종속이에요.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 식민지 구조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AI 시대에도 비슷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한국이 변수로 떠오릅니다. 한국은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기술, 첨단 제조 공정 역량이 AI 시대의 핵심 기반이에요. 여기에 초고속 통신망과 데이터 인프라 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 이미 산업 자동화 경험이 풍부한 제조 강국이기도 하죠. 빠른 기술 채택 문화는 전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하드웨어 강점이 그걸 상쇄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 메모리는 AI 학습의 필수적인 부품이에요.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AI 칩 제조사들도 한국산 HBM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AI 시대의 인프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연산칩 생산 역량이에요. 이건 이제 전략 자산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죠. AI 학습에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초고속 네트워크입니다. 학습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배포하는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해요. 이 세 가지 요소에서 한국은 모두 상위권 구조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약점을 하드웨어 강점이 상쇄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제조 자동화가 이미 진행된 국가는 AI 충격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한국은 로봇 도입률과 스마트 팩토리 보급률이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품질 중심 산업은 AI와 결합하면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부가가치 부품 산업은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드웨어와 AI를 결합한 산업이 승자 영역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죠. 한국은 이미 그 구조를 갖추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현대차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현대차는 스마트 팩토리에 AI를 접목해서 불량률을 절반 이하로 줄였어요. 동시에 생산 속도는 30% 이상 향상시켰죠. 이런 성과가 가능했던 건 오랜 제조 경험과 AI 기술이 결합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AI 충격이 최악의 형태로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글로벌 고용 충격이 발생할 겁니다. 디지털 독점 기업으로의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겠죠. 일부 국가는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사이버 공격과 정보 전쟁이 AI에 의해 자동화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기술 격차는 곧 소득 격차로 그리고 국가 간 권력 격차로 확대되는 구조예요. 이 경우 준비되지 않은 나라는 급속도로 몰락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보세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하나의 금융상품 붕괴가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켰죠. AI 시스템은 금융보다 훨씬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오류가 연쇄적으로 퍼져나갈 위험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특히 AI가 국방 시스템이나 전력망 같은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기 시작하면 작은 버그 하나가 국가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페이스북 서버 하나가 다운되면서 전 세계의 30억 명의 사용자가 6시간 동안 인터넷에서 단절됐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AI 시대에는 이런 일이 훨씬 더 큰 규모로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간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규제와 기술 발전이 균형을 이루는 경우죠. 산업 재교육이 병행되고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모델이 확산되는 겁니다. 생산성 증가가 임금 구조를 재편하지만 완전한 붕괴까지는 가지 않는 구조예요. 이 경우 한국의 제조와 기술 결합 모델이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생산 능력과 자동화 경험이 결합되면 빠르게 적응할 수 있거든요. 중간 시나리오는 가장 현실적인 전망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AI 규제법을 통과시켰어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 시절 AI 안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각국이 AI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유럽의 AI법은 의료, 교육, 고용, 치안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AI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요. 투명성 확보와 알고리즘 설명 가능성을 필수 요건으로 만들었죠. 이런 규제가 혁신을 막는다는 비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한국이 반도체, 전력, 데이터 인프라 선점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AI 하드웨어 공급망의 중심국이 되는 거죠. 자동화 제조 설비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기에 산업 전환 교육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기술 인프라 국가가 AI 시대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시나리오예요. 한국은 그 조건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이 시나리오는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변수예요. AI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GPT-3가 나온 게 2020년이었고 GPT-4는 2023년에 나왔습니다. 불과 3년 만에 기술 수준이 몇 배나 뛰어올랐죠. 이 속도라면 2026년, 2027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게 2016년
2016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바둑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불과 몇 년 후 AI는 바둑뿐만 아니라 체스, 스타크래프트, 심지어 복잡한 전략 게임까지 모두 정복했습니다. 문제는 기술 발전 속도와 사회 적응 속도 사이의 격차입니다.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데 사람들의 인식과 제도는 선형적으로 천천히 변하거든요. 이 격차가 커질수록 충격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한국이 가진 반도체 인프라, 통신망, 제조 자동화 경험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전략적 투자와 교육이 필수죠. 특히 AI 시대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코딩을 배우는 게 아니라 AI와 협업하는 방법을 익혀야 해요. 하드웨어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도 다룰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 기업들은 이 흐름을 읽고 움직이고 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AI 반도체 개발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로봇과 AI를 결합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도 자체 AI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들은 이미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정부와 사회 전체의 대응 속도예요. 규제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고 교육 시스템은 20년 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여전히 암기 중심의 구시대 교육을 반복하고 있죠. 대학에서는 여전히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진 커리큘럼을 가르치고 기업은 AI 활용 능력보다 학벌과 경력을 더 중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학습 능력입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은 결국 창의성과 적응력이거든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AI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도구로 활용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AI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업 파트너예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30대 김대리가 있다고 해보죠. 김대리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데 최근 AI 도구를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3배나 높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AI에게 맡기고 자신은 전략 수립과 창의적인 기획에 집중한 거예요. 반면 같은 부서의 박 과장은 AI를 거부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대리는 승진했고 박 과장은 구조조정 대상이 됐죠. 이건 가상의 사례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AI 시대에는 나이나 경력보다 적응력이 중요해요. 기존의 경험이 오히려 변화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중장년층일수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기술 적응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이거든요. 스마트폰 보급률, 인터넷 속도, 디지털 결제 확산 속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빠르게 받아들이고 일상에 적용하는 문화가 이미 자리 잡혀 있어요. 이게 한국의 큰 강점입니다. AI 시대에도 이 강점을 살릴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배달앱을 도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전 국민이 몇 주 만에 QR코드 시스템에 적응했죠. 이런 빠른 적응력은 AI 시대의 큰 자산이 될 겁니다. 또한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고 도시화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건 AI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시키기에 유리한 조건이에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AI 헬스케어 같은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상용화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죠. 서울 같은 대도시는 모든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기에 완벽한 테스트베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강점을 살려야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AI 기업들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동시에 AI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망도 구축해야 하죠. 일자리 전환 프로그램, 재교육 시스템, 사회 안전망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핀란드는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40세 이상 직장인들에게 재교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죠. 이런 정책들을 벤치마킹하면서도 한국만의 강점을 살린 독자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AI 시대의 1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반도체 생산 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겁니다. AI 칩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게 핵심이죠.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AI 학습과 운영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운영이 경쟁력을 좌우할 겁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 건설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요. 한국도 이런 흐름에 맞춰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인재 양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 전문가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인력까지
폭넓게 키워야 해요.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조업과 AI의 결합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한국의 강점인 제조업에 AI를 접목하면 생산성 혁명이 일어날 수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설비, AI 품질 관리 시스템을 선도하는 거죠.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10년 전부터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제조 강국의 이점을 살려서 AI 제조 혁명을 주도할 수 있어요. 글로벌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AI는 한 나라만으로는 발전시킬 수 없어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동시에 개발도상국 시장도 공략해야 합니다.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맞춰야 해요. 너무 느슨한 규제는 위험하지만 너무 엄격한 규제는 혁신을 막습니다.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들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AI로 인한 변화를 사회 전체가 받아들이고 함께 대응하는 문화가 필요해요. 기업, 정부, 교육기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진다면 한국은 AI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도 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강국의 이점을 살려서 AI 인프라 허브로 자리 잡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경쟁국들도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거든요. 미국은 소프트웨어와 자본력에서 압도적이고 중국은 데이터와 시장 규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유럽은 규제와 윤리를 앞세워 AI의 안전한 발전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은 로봇 기술과 제조업을 결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저마다의 강점을 살려서 AI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에요. 중국은 안면인식, 음성인식 같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14억 인구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AI 학습에 엄청난 자산이 되고 있죠. 미국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같은 세계 최고의 AI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만의 독특한 위치가 드러납니다. 한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조업과 IT, 전통산업과 첨단 기술이 모두 공존하는 나라예요. 이 다양성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산업 구조는 AI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한 분야가 무너져도 다른 분야가 받쳐줄 수 있는 구조죠. 동시에 여러 분야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의 반도체 기술과 AI를 결합하면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의료 산업에 AI를 접목하면 정밀 의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죠. 이런 융합이 한국의 미래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삼성은 이미 반도체와 스마트폰, 가전을 모두 생산하면서 AI를 접목하고 있어요. 이런 수직 계열화 구조는 AI 시대의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AI는 문명을 끝내기보다는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위기는 준비된 인프라 국가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술 공포에 휩싸이기보다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존은 기술 발전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다음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